이유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한테 굴종을 해야 된다, 일본같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30%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왔을 때 이유는 자존심이 상하죠. 중국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죠. 중국도 따라서 100% 넘게까지 올리고, 그리고 나서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왜 달러만 써야 돼? 우리도 달러를 대체할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거슬리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조치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국가는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연히 중국에 대하여 미국이 굉장히 감정적이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때렸죠. 심지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4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경제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국내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트럼프 정부까지 저렇게 감정적으로 치고 나오니까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3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실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나토를 통해서 군사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미국이 서비스 무역 흑자를 이유한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거의 맞붙어 있고, 다리만 하나 건너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나라고, 평상시에는 캐나다는 미국을 거의 형제국가와 같이 생각을 했죠. 시스템도 비슷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2기를 시작하자마자 첫 관세 대상으로 중국, 멕시코와 함께 캐나다를 때렸죠.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나다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캐나다한테 많이 수입하는 게 목재라든지 원유라든지 미국이 사실 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 또 관세를 낮추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미국이 세게 때리고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지는 측면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럽하고 어떤 타결을 지을지 모르겠는데, 이 타결이 삐걱하면 유럽이 보복을 할 겁니다. 유럽의 경제 규모가 미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이 보복을 하고 나오면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스무트 홀리 관세같이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어떻게 맞대응했으며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7년도에 1기 정부에 집권하고 나서 그 해에 감세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상이 중국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를 통해서 대략 한 평균 18% 정도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회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오는 그 수출 비중이 한 26%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졌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선을 다변화했다. 미국은 미국이 없더라도 우리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미국이 사주는 것들이 또 고부가 가치 어떤 제품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관세 전쟁의 어떤 의도가 중국 입장에서는 불손한 거죠. 그러니까 패권, 그러니까 경제 패권,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 관세를 쓴다. 이건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략 한 25% 정도 관세면 우리도 어떻게 한번 버텨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세가 감정적으로 올려서 145%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중국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죠. 중국도 따라서 맞불로 관세를 같이 올리고 100% 넘게까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자석, 그러니까 모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자석의 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토류가 없으면, 아니면 히토류 자석이 없으면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첨단 무기까지 올 스톱이 된다 그러죠, 생산이. 그 트럼프도 사실 이거는 곤란하지 라고 해서 이제 양보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1차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 휴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합의를 했어요. 페이스 1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그 합의 내용은 중국이 미국 물건을 뭐 2천억 달러인가 이렇게 많이 사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불만을 가지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뭐 기술 절취, 지적재산권 보호 뭐 이런 문제들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중국이 이 약속을 뭐 이행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중국 여유가 없었죠. 제로 코로나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코로나 피해가 큰 국가였으니까요.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또 엄청나게 팽창해 버렸죠. 그래서 일단 양국 간의 어떤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의 어떤 충돌을 넘어선 향후 경제패권, 외교 안보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어떤 그 다툼, 이런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기 힘들고 또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도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의 마가는 어떤 그 중국에 대한 공포감도 느끼고 악의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고사작전을 쓰려고 할 겁니다. 트럼프 진영은 왜 그렇게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인가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적정 관세율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부터 끊임없는 팽창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620년이었죠. 당시에 뭐 유럽에서 변방국가 중에 하나였던 영국이 버지니아의 어떤 뭐 영국 국왕의 하나의 그 벤처 프로젝트 비슷하게 이민단을 모집을 해서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동부 지방이고요. 뭐 이쪽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농업 위주로, 플랜테이션 농업 위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북부에는 메이플라워 호를 비롯해서 청교도들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대거 보스턴 인근으로 왔습니다. 그쪽은 이제 뭐 해상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이제 북동쪽은 제조업, 그러니까 산업 위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두 지역이 굉장히 이질적인 두 집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맞붙었고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땅을 넓혀야 됐고, 그러니까 서부로 확장을 해 나갔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원주민들과도 분쟁이 생기고, 원주민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가족들이 다 불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적에 대한 어떤 그 굉장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팽창을 해서 결국 이제 북미 대륙, 캐나다를 제외한 북미 대륙을 차지를 했는데요. 캐나다도 이제 먹겠다고 1812년도에 쳐들어가려고 하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달러는 기축통화가 되고 2차 대전 거치면서 이제 뭐 경제패권 또 정치 외교적인 어떤 헤게모니까지 장악을 했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달러 패권과 또 미국의 어떤 그 외교적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면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일본이었고요. 그 일본 경제가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이제 레이건 때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반도체 전자 산업에 대해서 100% 관세를 때려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켰죠. 그 덕분에 이제 한국과 대만이 사실 혜택을 본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소련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각종 봉쇄,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붕괴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국인데, 그 미국은 중국을 많이 도와줬는데. 중국 경제도 키워주고 WTO에도 가입시키고 했는데 투자도 많이 하고 시진핑 정부 정권 들어서서 이제 미국 헤게모니를 차지하겠다, 미국을 제껴버리겠다고 나오니까 격분을 하는 겁니다. 또 공포심도 작용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어떤 관세 정책의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해 어떤 정치적 외교적 전략을 취했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나요? 사실 트럼프가 1987년도 40세 때에 전국적인 광고를 하면서 견제했던 대상이 일본뿐만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서독, 그러니까 독일이 자동차라든지 기계류 이런 쪽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또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늘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그 군사적 동맹관계이기도 하고 또 견제를 하니까 사실 독일이나 유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알아서 무역수지 흑자를 통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 자체가 또 규모가 거의 미국에 맞먹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죠. 그런데 EU 자체는 기본적인 기업 가버넌스라든지 경제정책
특히 이제 환경 정책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죠. 굉장히 좀 진보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EU의 정책이 어떤 반독점 정책 같은 경우가 미국의 빅테크들이 진출하는데 큰 그림돌이 되고 있죠. 그걸 미국이 사실 굉장히 크게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U가 볼 때는 미국은 뭐 굉장히 센 나라고, 자기들 안보를 도와줘야 될 나라고, 또 혁신을 일으키는 나라고, 또 어떤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굴종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일본같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30%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왔을 때, 이유는 우선, 자존심이 상하죠. 유럽은 어떤 미국의 근본인데 이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유럽이 트럼프 일종의 황제한테 굴복하다시피 나오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마 일본이 이제 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도 우리도 그러면 대화가 되겠구나. 이게 우리를 감정적으로 다루려는 것보다는 일종의 협상의 전략이었구나 하고 안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의 특성이 카프리셔스라고 하죠.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유도 사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신흥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이들 국가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신흥국을 대표하는 게 브릭스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남아공, 터키,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 브릭스 특징이 뭔가 하면, 나름대로는, 자기 구역에서, 패권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외교 안보적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나름의 어떤 패권을 보장받으려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가 미국한테 이제 각종 경제 제재, 스위프트 퇴출 이런 거를 당하는 걸 이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특히 중국의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생각한 게 이게 달러 패권, 스위프트가 나중에 우리한테도 독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미국 입맛에 맞지 않는 어떤 패권 전략을 추구하면 미국이 우리도 때릴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공포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스위프트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국제결제 시스템을 구상을 했죠. 근데 워낙 아직까지는 경제 규모가 약하고 또 금융에서 어떤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큰 어떤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왜 달러만 써야 돼? 우리도 달러를 대체할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룰라는 이제 진보적인 인사하고 좌파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트럼프나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거슬리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주는 보이지 않는 혜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사실 브라질에는 50% 관세, 그러니까 기본 관세율까지 합치면 60% 관세를 때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브릭스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그런 미국의 패권 다툼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각국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무시했나요? WTO는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WTO라는 것은 어떤 다자적 협상 기구죠. 그러면서 이제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21세기가 시작할 때쯤 돼서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가트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이제 WTO 같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하고 하는 정도는 아니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다정한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가트나 WTO나 다 자유무역 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은 미국을 벗겨먹는 나쁜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보호무역주의에 시동을 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쌍무적인, 그러니까 1대1의 쌍무적인 협상을 하는 거지. 우리는 다자간 협상, 다자간 기구 같은 것은 인정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국제기구 자체를 트럼프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탈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 각국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 의존 탈피 또는 무역 다변화를 시도했나요? 대표적으로 중국을 들 수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뭐 남미 이런 나라들의 우회 수출을 했죠. 그런 나라들에 먼저 수출을 한 다음에 약간 가공을 해서 이른바 태그 갈아 끼우기 방식을 통해서 중국의 원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걸 이제 미국이 알아채고 철저하게 이제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미국이 그런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트럼프의 성향이 또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들 꼬리를 내리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대하여 당초 입장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일본과 미국과의 그 역사적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미국 페리 제독이 이른바 흑선을 끌고 와서 일본을 개항을 시켰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사실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기에는. 영국과는 동맹을 맺기도 했고 또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이다시피 한 나라도 미국이었죠. 그 포츠머스 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필리핀에 대한 어떤 그 이해관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였죠. 그러면서 당시 일본이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원유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두 나라가 거의 사생결단을 하고 싸웠죠. 아마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5분간의 기적이라는 게 없었으면 미국이 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그 미국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80대 이상, 트럼프 세대는 굉장한 어떤 나름의 그 심리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일본이 전 세계 전자산업 그리고 제조업을 석권하기 시작하면서였죠. 독일과 함께. 특히 트럼프가 격분을 했는데요. 1987년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그때 40세였는데 자비로 전국지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버에 광고를 싣습니다. 전면 광고를 싣는데 제목이 미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일본이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다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나라들이고 또 무역로라든지 수입선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오히려 무역을 통해서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립오프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그냥 지켜줄 게 아니라 어떤 안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에 뭐 관세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떤 그 무역수단을 통해서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트럼프의 오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가니까 줄 거 줬으면 우리는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무역에서도요.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를 일종의 사업에서 보면 영업 손실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00년도가 지나니까 이제 중국이 일본을 대체했죠. 일본을 대체해서 어떤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 제조 공장으로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를 또 미국에 안기니까 이제는 타겟이 중국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일본에 대한 어떤 거, 일본은 항상 우리한테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또 벗겨먹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물러서지 않고 어떤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발표에 대해 이전의 일본 총리들과는 달리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은 미국한테 원자폭탄 2방을 얻어맞고 항복을 했죠. 그리고 뭐 자기들 신과 같이 모시던 당시 히로히토 천황이 메가더 장군 옆에서 굴욕적인 모습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친미 국가로 변하고 또 미국이 뭐 시키는 대로는 다 했죠. 헌법도 바꾸고 군대도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냉전 이후에 미국의 가장 큰 외교적 목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것이었죠. 거기에 이제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이고 일본이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태평양을 굉장히 넓게 어떤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지나면 바로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소련에 대한 하나의 그 해양의 철책선으로서 일본을 되살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키워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물건을 만들면 뭐 웬만하면 사주고 다 받아들여주고 했습니다. 일본도 뭐 그걸 즐겼죠. 미국의 반도체, 전자장비,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걸 수출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부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관세, 그러니까 25% 거기다 기본 관세율 10%를 더하면 35%인데 그것까지 양보를 하면 일본이 곤란해지는 거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일본의 그 이제 전자도 잃었고 실제 많은 어떤 주요 산업에서 경쟁적인 한국이나 중국한테 밀려서 시장을 뺏겼는데 아직 자동차는 건재하거든요. 자동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놓으라 그러니까 곤란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농촌 지역의 표,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또 미국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참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미국한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무시하는데 계속해서 당하고 참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강경 발언까지 했었죠. 물론 뭐 정치적인 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양보한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호관세율을 정할 때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지만 또 기발한 생각을 했죠. 상호관세율이라고 트럼프가 4월 2일 날 발표했던 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미국의 어떤 그 무역 흑적자액 그걸 갖다가 전체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눴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나온 비율을 나누기를 해서 50% 디스카운트 해줬다, 뭐 선심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호관세율을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은 기어코 무역수지 적자를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미국은 트럼프의 입장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술이 좋아서 어떤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공정 무역 거래, 각종 비관세 어떤 장벽, 또 관세도 니네가 미국한테 하는 게 높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없애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역 흑자로 미국한테 가져가는 그만큼 미국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모종의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미국이 충분히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할 만큼 뭔가를 받아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를 깎아준 것이죠. 그게 뭐 한 $1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5,500억 달러 투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죠. 그것도 또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뭐 일본이 완전히 미국한테 어떤 거 뜯기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당초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부터 일본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일본 어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공장을 지었어요. 제가 알기로 13개 정도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 주에도 있고 또 뭐 몇 개 주에 걸쳐서 다 일본 자동차 공장, 그러니까 3사가 다 공장을 뭐 한 개 이상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투자한 액수를 보면 거의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7천억, 8천억 달러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더 투자를 해서 1조 달러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서 약속을 했죠. 그때 뭐 황금 투구도 뭐 주고 하면서 굉장히 그 트럼프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은 그것이고 앞으로 5,500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거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일본이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뭐 투자처 방향도 미국이 다 정해주겠다. 그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거는 어불성설이죠.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합의를 해서 투자를 할 건데 90%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익을 냈다고 해서 모든 돈을 일본으로, 모든 수익을 일본으로 다 빼돌리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들 10%만 가져가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로 보입니다. 어쨌든 LNG 산업을 비롯해서 일본이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사실 뭐 MOU 비슷해서 약속이지 않습니까?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에 다시 왜 안 지켜라고 뭐 멱살을 비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죠. 일단 양자가 국내 정치형으로 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타결을 했고 또 영국도 타결을 했기 때문에 유럽을 제외하고는 사실 중국, 한국이 상당히 다급해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한국이 통상교섭부장 그리고 이제 산업부 장관 그리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 안보실장까지 미국에 총 출동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밑으로 굉장히 뜨겁게 협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5일로 예정됐던 어떤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지연이 됐죠.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외교적 결례 같은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협상의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은 상당히 절친한 사이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국보다는 친밀한 국가이고. 근데 한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떤 그 북한과의 북핵 협상을 담당했는데 트럼프가 그때도 잘 안 풀렸고 여러 가지 이제 앙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친중이고 어떤 미국 그건 견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협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자주 떠들고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잘해서 한국한테 주한미군 주둔비를 엄청나게 받아냈다. 이게 뭐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선거 캠페인 모금을 하는 데 가서 자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했던 정도의 어떤 뭐 LNG 투자라든지 뭐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싶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도 또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뭐 현대가 이미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더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일본보다 경제력이 밀리는데도 미국의 기대 수준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미일의 관세합의 발표 이후 일본 내부의 정치권 언론 경제계 반응은 어땠나요? 향후 미일 간의 외교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일본은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당초에 트럼프가 세게 나왔었죠. 뭐 25% 관세를 바꿀 것 같지 않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35% 관세가 되는데. 그래서 일본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15%가 나오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과거 25%가 합쳐서 15 관세가 나오니까 뭐 이거 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뭐 호혜도 발간을 하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이 겠죠. 그렇지만 이제 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거 너무 퍼주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500달러 투자 뭐 90% 이익을 가져간다는 등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쌀 시장도 양보를 했고요. 물론 그 쌀이 이제 77만 톤을 외국에 사오는 것 중에 뭐 쿼터를 조정해서 미국에 쏘는 거니까 일본이 추가로 더 가져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품질 검사 같은 비관세 장벽의 문턱을 낮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잘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해도 일본 사람들은 미국 차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큰 차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큰 걱정할 것 없다. 뭐 그런 이제 다소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미일 간의 외교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그 상당히 좀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껄끄러워질 뻔했죠. 그런데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훨씬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근간이 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일본은 단지 어떤 경제적 이익을 다투어야 될 그런 나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상의 어떤 것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그런 나라죠. 실제로는 뭐 미국 일본은 거의 51번째 주와 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뭐 갈등을 봉합을 하고 두 나라가 합의를 했고 뭐 두 나라 어떤 그 지도자들이 흡족해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향후에 어떤 일본의 영향력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더 세질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경계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는 사실 어떤 하나의 그 국가가 세금을 올린다 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업자, 또 수입업자, 소비자, 정부 정책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관세는 또 물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 또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관세 하나가 사실은 블랙스완 같은 효과를 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헛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세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났는지, 그 향후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책 관세 이야기가 그런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